이거 우리 할머니 시계랑 똑같아요. 45년 전 한 남자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날 이후 그의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각에 울렸습니다. 그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죠. 그에게는 그 초침 소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공한 기업가가 된 그는 이제 회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그 시계의 알람은 여전히 7시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낯선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의 말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죠. 이거 우리 할머니 시계랑 똑같아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 그녀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시계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계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를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지금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 재호는 홀로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63살이 된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검은 양복 자락은 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집안 공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살아생전 양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변호사가 전달한 유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양어머니가 평생 아꼈던 보석함이었죠. 재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 여성용 손목시계, 낡은 황동 열쇠,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양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재호야, 이 시계의 주인을 찾아주렴. 내 행복은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사서한 번호는 112. 우체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재호는 여성용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나는 시계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4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남성용 시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브랜드. 단지 크기만 달랐을 뿐이었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계들이 한 쌍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해온 걸지도 모릅니다. 45년 전 그녀와 나누었던 약속이 떠올랐죠. 매일 저녁 7시 서로의 시간을 보며 마음을 잇자던 그 약속을. 그날 밤 재호는 시계를 가슴에 품은 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통보했죠.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운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재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향에 다녀오겠네.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검은색 세단 대신 오래된 회색 승용차를 골랐습니다. 혼자 운전하기로 한 그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 소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 초침처럼 일정했죠. 4시간을 달려 고향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죠. 논밭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좁은 시골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화원으로 향하던 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거리던 엔진은 이내 멈춰섰고 비는 점점 거세졌어요.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빨간 우산을 든 작은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망설임 없이 재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죠. 할아버지, 비 맞으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죠. 고맙구나. 그런데 너는 괜찮니? 저는 집이 바로 저기예요.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소녀는 재호의 손목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우와, 멋진 시계네요. 우리 할머니 것도 이런 시계예요. 재호의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도 시계를 차시니? 네, 매일 저녁 7시에 시계를 닦아요. 누군가를 기다리신대요. 할머니 시계는 은색이고 작아요. 근데 할아버지 것처럼 생겼어요. 재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빗방울을 리듬처럼 두드렸죠. 그 소리는 마치 피아노 건반 같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윤지훈이요. 할아버지는요? 윤이라는 성을 듣는 순간 재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윤재호란다. 저랑 성이 같네요. 진짜 친척인가요? 재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죠. 저희 엄마는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일하세요. 제일 착한 분이에요. 아픈 분들 다 좋아하세요.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훈이는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말에는 순수한 온기가 있었죠. 재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 어떤 따뜻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도 며칠은 있을 것 같구나. 그럼 우리 할머니 만나러 오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피아노도 있어요. 제가 쳐드릴게요. 빨간 우산을 흔들며 아이는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붉은 점을 바라보던 재호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운명이 자신을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죠. 문화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가까웠습니다. 건물은 문을 닫기 직전이었죠.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벽에는 몇 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미연 봉사 30주년 사진전.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이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손목에 반짝이는 은빛 시계가 선명했죠. 그 모양은 재호의 가슴에 품고 온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녀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죠.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곧 문 닫을 시간입니다. 아, 네. 이 사진전 말인데요. 정미연 씨를 아시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예전 이름이에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지역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재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죠. 문화원을 나서자 비는 그쳐 있었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물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알람이었죠. 미연아, 정말 너니?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재호는 2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초침은 미세하게 엇갈린 박자로 움직였죠. 마치 서로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 사서함을 열어보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6시, 재호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제의 빗소리가 남아 있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2개의 시계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황동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오래되어 변색된 열쇠에는 112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이 작은 금속 조각이 45년의 시간을 열어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체국은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아침 8시 30분, 재호는 우체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서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일일이 비번호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구석진 곳, 먼지가 쌓인 사서함 앞에 섰을 때 재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사서함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묶음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냈어요. 편지들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죠.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각양각색의 도장들이 45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하나씩 살펴보니 모두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붙여진 것들이었어요. 보낸 사람 주소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옛 주소, 받는 사람도 모두 같았죠. 정미연, 그러나 주소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찾아 헤맨 흔적처럼 보였어요. 재호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누런 편지지에는 젊은 날 자신의 필체가 선명했죠. 미연아, 왜 연락이 없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있던 곳에 가봤지만 이미 이사를 갔다고 하더구나. 어디로 간 거니? 제발 연락해줘. 나는 여전히 매일 7시에 시계를 보며 너를 생각해. 읽는 동안 재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젊은 날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2번째, 3번째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점점 더 간절해지고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묶음 사이에서 작은 버스표 반쪽이 떨어졌어요. 1979년 12월 23일 강변 종점행. 재호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미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 태풍이 와서 다리가 끊겼고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재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누가 왜 이것을 여기에 넣어둔 걸까요? 우체국 직원에게 물어 근처 전자제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죠.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호 씨겠죠. 저는 정순자입니다. 미연이의 숙모였어요. 재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순자,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미연이를 돌봐주던 숙모, 그러나 동시에 2 사람의 사랑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연이와 재호 씨의 편지를 제가 다 가로챘어요. 미연이가 보낸 편지도 재호 씨가 보낸 편지도 전부 제가 숨겼습니다. 재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놓칠 뻔했죠.
미연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도 저예요. 신경쇠약이라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서요. 그 아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저는 가문의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숨기고 싶었어요. 테이프에서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카세트 플레이어를 멈췄습니다. 45년 동안 지워지지 않던 의문이 이제는 명확한 죄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연이는 병원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제 딸이 최근에 그 아이를 봤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요. 미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재호 씨, 당신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이 녹음은 제 딸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애가 대신 이걸 사서함에 넣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배경에서 희미하게 병원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성일의원 신경과 외래 환자분들은 재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일의원, 그곳이 미연이가 갇혀있던 곳이었구나. 그리고 정순자 씨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고백한 것이었죠. 전자제품 가게를 나온 재호는 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4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지만 그것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연이가 임신했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지훈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일까요? 윤이라는 성씨,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재호는 편지 묶음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중 한 봉투 안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미연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17살의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뒤에는 그녀의 글씨가 있었어요. 재호 오빠, 매일 7시에 당신을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5살의 노인이 된 그가 거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죠. 성일의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면 뭔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주소를 말하자 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성일의원이요? 거기 진작에 문 닫았는데요.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지금은 폐건물만 남아 있어요. 재호는 그곳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을씨년스러운 폐건물이었죠.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재호는 미연이를 상상해 봤어요. 이곳에 갇혀있던 18살의 그녀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뒤편 주차장으로 돌아가 보니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한 복도, 떨어진 천장 조각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의료기구들이 을씨년스러웠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벽에 오래된 환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떨어졌지만 몇 개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재호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301호실 정미연. 손가락으로 이름표를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지만 이름은 선명했죠. 301호실을 찾아 걸어갔어요.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작은 병실에는 녹슨 침대 하나와 깨진 창문만 있었죠. 창문 밖을 내다보니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미연이도 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겠죠. 자유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재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작은 시계 부품이었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작은 핀이었죠. 은빛이었고 여성용 시계에 쓰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호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혹시 미연이의 시계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그녀가 이곳을 탈출하면서 시계가 망가진 걸까요? 작은 부품을 손에 쥐고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받지 않았죠. 지금은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45년 전의 시간 속에 미연이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노을빛이 들어왔죠. 재호는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미연이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정민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그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재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폐건물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마치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보낸 편지들이 반송된 것처럼 미연이가 보낸 편지들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정순자 씨가 숨겨놓은 그 편지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죠. 재호는 2개의 시계를 꺼내놓고 바라봤어요. 여전히 초침은 엇갈려 있었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과 미연이처럼요. 내일은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한 그곳에 정민아, 아니 미연이가 있을 거예요. 45년 만의 재회가 두렵기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젊은 날의 미연이를 만나고 싶었죠. 폐병원에서 나온 재호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에 쥔 작은 시계 부품이 창문 너머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 빛이 눈을 스치자 45년 전의 봄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978년의 봄이었습니다. 그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18살의 재호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재수생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성적이 좋아 선생님들의 특별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를 처음 만난 건 4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시골 장터에서였죠. 재호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 책방 앞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책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재호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미연이가 보고 있던 책은 시집이었어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재호도 좋아하는 시인이었죠. 이 시집 좋아하세요? 재호의 물음에 미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17살의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특히 서시가 좋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녀가 시를 읊조리는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요일마다 시장 근처 작은 다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이는 여고 2학년이었고 숙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숙모는 엄하신 분이에요. 제가 누굴 만나는 걸 알면 큰일 날 거예요. 미연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미연은 강변의 돌 위에 앉아 민들레 씨앗을 풀었어요. 재호는 그 씨앗이 하늘로 흩어지는 걸 보며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날아가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이 그들의 마지막 예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호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고 미연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꼭 함께 서울로 가자.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게.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할게. 6월의 어느 날 재호는 용돈을 모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커플 손목 시계였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계였죠. 남성용과 여성용 한 쌍이었습니다. 다방 구석자리에서 재호는 시계 상자를 꺼냈어요. 미연이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거야. 재호는 작은 여성용 시계를 미연이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성용 시계를 재호의 손목에 채워줬죠. 매일 저녁 7시에 이 시계를 보면서 서로를 생각하자. 네, 7시마다 재호 오빠를 생각할게요. 기도할게요. 두 사람은 시계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초침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말이죠.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미연이의 숙모인 정순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미연이는 울면서 재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숙모가 알아버렸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래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숙모가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하신대요. 가난한 집 아이와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저에게 이미 약혼자가 있다고. 재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치적 반대편이라니요. 그의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적이 있었죠.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며칠 후 재호는 미연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정순자와 마주쳤죠. 50대 초반의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재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연이를 만나러 왔구나. 네, 숙모님. 저희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사랑? 철없는 아이들이 무슨 사랑을 알아? 미연이에게는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어. 부잣집 아들이지. 너처럼 가난한 집 아이와는 비교도 안 돼. 정순자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재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미연이의 마음은 어떤가요? 미연이도 그 사람을 원하나요? 그 애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이 집안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너는 오늘 이후로 미연이를 만나지 마. 만약 계속 만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순자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층 창문에서 미연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8월이 되자 두 사람은 편지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매일 편지를 썼고 미연이도 답장을 보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연이의 답장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막았기 때문입니다. 재호 오빠, 왜 답장을 안 하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연이는 매일 밤 7시에 시계를 보며 울었습니다. 재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미연이가 답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9월의 어느 날 재호는 미연이의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이가 많이 야위었고 학교도 자주 빠진다고 했어요. 재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미연이의 집 담을 넘었어요. 2층 창문 아래에서 작은 돌을 던졌죠. 잠시 후 창문이 열리고 미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호 오빠, 미연아, 괜찮니? 왜 답장을 안 했어? 답장이요? 저는 매일 편지를 보냈는데 오빠가 답장을 안 해서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편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요. 재호는 담을 타고 올라가 미연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오빠를 못 믿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기로. 매일 7시에 시계를 보며 서로를 생각하기로.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순자는 미연이를 친척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재호에게는 거짓 주소를 알려줬죠. 열흘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미연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정순자가 알려준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죠. 편지를 보내도 모두 반송되어 왔습니다. 11월 재호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기쁜 소식을 미연이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12월 23일 재호는 미연이와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강변 버스 정류장이었죠. 혹시라도 미연이가 올까 싶어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다리가 끊기고 마을이 고립되었죠. 재호는 며칠 동안 발이 묶였고 결국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떠나면서도 재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미연이가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정확히 7시였어요. 미연아, 어디에 있니? 왜 나타나지 않는 거니?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져 갔습니다.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현재로 돌아온 재호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45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실이 시작되는 날. 65살이 되어서도 그때의 아픔은 생생했습니다. 시계 부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것이 정말 미연이의 시계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그녀는 왜 병원에서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왜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가는 날이에요. 45년 만에 미연이를 다시 만나는 날.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1978년 12월 23일,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18살의 재호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죠. 오후 3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대학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미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울면서 말했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7살의 미연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었죠. 오빠, 꼭 가야 해? 나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재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미연아, 오리엔테이션만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 사흘이면 돼. 크리스마스는 꼭 너랑 보낼 거야. 하지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라디오에서는 태풍 경보가 계속 나왔어요. 겨울 태풍이라니 모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무원이 확성기로 외쳤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에 가는 유일한 희망이 그 장학금이었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다쳐 일을 못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겨우 생활비를 버시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미연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역을 나와 미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우산이 뒤집히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날아다녔죠. 미연이 살던 집은 강 건너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다리를 건너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마치 종이처럼 찢어지며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죠. 교각이 흔들리더니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막고 있었어요. 통행 금지입니다. 위험하니 모두 돌아가세요. 재호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쪽에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다리는 완전히 끊어졌고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어요. 우회로도 모두 침수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죠. 재호는 비를 맞으며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 건너편 어딘가에 미연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급하게 쪽지를 썼습니다. 빗물에 글씨가 번졌지만 필사적으로 써내려갔어요. 미연아,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든 갈게. 오늘 7시에 시계를 보며 너를 생각할게. 나를 믿어줘. 사랑해. 쪽지를 비닐에 싸서 지나가던 우유 배달부에게 부탁했어요. 비에 젖은 중년 남자는 산길로 돌아서 갈 수 있다고 했죠. 재호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것만 전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인생이 걸려 있어요. 우유 배달부는 젊은이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받아갔습니다. 재호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미연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재호는 다른 도시로 우회해서 가는 버스를 겨우 탔습니다. 버스는 낡고 불편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12시간이 걸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된 후였죠. 담당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학생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맡기겠나? 재호는 무릎을 꿇을 기세로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했지만 냉담한 반응뿐이었어요. 겨우 다음 기회를 얻어냈지만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한편 미연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부가 전해준 쪽지는 미연의 손에 닿지 못했어요. 숙모인 정순자가 먼저 받아들었거든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쪽지를 읽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렸죠. 이런 한심한 놈.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슨 사랑이야. 순자는 쪽지를 구겨서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종이가 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미연에게 거짓말을 했죠. 능숙한 연기였어요. 재호라는 애가 왔었어. 서울로 떠난다고 하더라.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갔어.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재호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그녀는 7시가 되자 시계를 꺼내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봤죠. 재호도 지금 이 시계를 보고 있을 거라고, 곧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미연은 계속 기다렸지만 재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오빠가 날 버렸어. 정말로 날 버리고 갔어. 순자는 그런 미연을 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의사인 박 원장과 미리 짜고 있었죠. 50대의 박 원장은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경쇠약 진단서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조카가 실연의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밤새 혼자 중얼거리고 울기만 해요. 박 원장은 두툼한 돈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일의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네요. 제가 소개장을 써드리죠. 3일 후 1978년 12월 26일 아침 재호가 없는 사이 미연은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췄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가느다란 팔로는 어른 남자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 아프지 않아요. 재호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성일의원에 도착했을 때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굵은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고 차가운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왔어요. 미연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철창 달린 창문이었습니다. 병실에 갇힌 미연은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재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썼죠. 하지만 그 편지들은 모두 순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모두 바꿔버렸어요.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일주일 후 서울에서 돌아온 재호는 미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갔어요.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웃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정신에는 다 이사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재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그는 미친 듯이 미연을 찾아다녔어요. 학교, 시장, 성당,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허사였죠.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미연이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전 주소로, 학교로, 친구들 집으로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모든 편지는 주소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병실에 갇힌 미연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창가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재호 오빠 어디 있어요? 왜 날 찾아오지 않아요? 임신 3개월 어느 날 미연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죠. 의사의 진찰 결과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미연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재호와의 아이.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미혼모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순자는 더욱 철저하게 미연을 가두기로 했어요. 면회도 금지시키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미연이 쓴 편지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재호가 보낸 편지들도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완벽한 격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연의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느낄 때마다 힘을 냈어요. 작은 생명이 꿈틀거릴 때마다 재호를 느꼈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재호를 대신해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철창에 닿아 녹아내렸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지만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었죠. 미연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호 오빠,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요. 우리 아이와 함께 당신을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호가 미친 듯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들 사이에 놓인 것은 거리가 아니라 거짓말과 음모였다는 것을요. 1979년 3월 15일 새벽 3시 성일 의원은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순찰하던 야간 경비원이 졸고 있었고 간호사실에서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죠. 18살의 미연은 병실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된 그녀의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입덧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미연은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뱉어냈죠. 정신이 또렷해지자 탈출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창문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1층이라 높지는 않았지만 철창이 문제였죠. 그날 오후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 녹슨 드라이버를 발견했어요. 미연은 그것을 옷 안에 숨겼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았죠. 7시가 되자 여전히 재호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미연은 화장실로 갔어요. 드라이버로 철창의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죠.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돌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철창 한쪽이 느슨해졌어요. 온 힘을 다해 밀어내자 겨우 몸이 빠져나갈 만한 틈이 생겼죠.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온 미연은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병원 담을 넘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녀는 방향을 잃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숙모가 다시 잡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미연은 언덕 위에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문을 연 것은 60대의 신부님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병원복을 입고 맨발인 소녀를 보자 신부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니? 들어오렴. 미연은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숨겨주세요. 병원에서 도망쳤어요. 저는 아프지 않은데 강제로 가둬놨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신부님은 미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진정하렴.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교회 뒤편에는 작은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였죠. 신부님은 미연을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주었고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미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신 3개월이 맞네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잘 먹고 쉬어야 합니다.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신부님은 미연의 사정을 자세히 들었어요. 재호와의 사랑, 숙모의 음모, 강제 입원, 그리고 편지들이 전달되지 않았던 일까지. 불쌍한 아이. 얼마나 힘들었니? 신부님은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있어도 돼.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미연은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죠.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시계를 보며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발로 차면 미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가야, 아빠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1979년 8월 7일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5시간의 긴 산고 끝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교회 종소리처럼 맑았죠. 간호사가 아이를 미연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가 드디어 만났구나. 아이는 재호를 빼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죠. 미연은 아이를 보며 재호를 떠올렸어요.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가 되자 미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란을 비워둬야 했지만 아이의 성은 정하고 싶었어요. 윤서연.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은 재호의 성이었죠. 서연은 밝고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서 지으신 건가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이가 아빠의 딸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고 싶어요. 신부님은 미연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미혼모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새로운 신분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숙모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미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삶이 필요했죠. 신부님의 도움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신분증이 나왔어요. 정민아. 그것이 그녀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정민아라. 미연, 아니, 이제 미나가 된 그녀는 새 신분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미연이라는 이름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재호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은 달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를 안전하게 키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교회 보호소에서 6개월을 보낸 후 미나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요양원의 간병 보조였어요. 급여는 적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요양원 원장은 사정을 알고도 받아주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으로도 채용할게. 미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틈틈이 서연이를 돌봤죠. 서연이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안아주고 놀아주었어요. 저녁이 되면 미나는 서연이를 안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7시가 되면 시계 태엽을 감으며 아이에게 들려주었죠. 딸깍딸깍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서연아, 이 소리 들려? 이건 아빠 심장 소리야. 아빠가 우리를 생각하는 소리.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미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었죠. 재호가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우연히 몇 해 후 신문에서 재호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기사였죠. 사진 속 재호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매는 변하지 않았어요. 미나는 신문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재호 오빠 잘 지내는구나.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녀는 재호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은 미혼모가 되었으니까요. 그를 찾아가는 것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일지도 몰랐죠. 대신 미나는 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간병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서연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재호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1980년이 되었을 때 서연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요양원 식구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서연이는 케이크를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미나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적었어요. 1980년 8월 7일 서연이 첫 생일. 아빠 없이도 우리는 행복해. 하지만 그날 밤 미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재호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시계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속삭였죠. 재호 오빠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요. 우리 서연이가 당신을 닮아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게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미나는 아이를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라도 재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꿈꾸며 양어머니 장례를 치른 직후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날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63살이 된 재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작게 보였죠. 대기업 회장이 된 그의 어깨는 곧았지만 눈빛엔 어딘가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일정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투자자 미팅, 4시 기자회견. 성공한 기업인의 바쁜 하루였죠. 하지만 재호의 시선은 자꾸만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왼손목에 낡은 남성용 시계를 살짝 풀어 귀에 가까이 댔어요. 45년 동안 간직해온 그 시계였습니다. 은빛이 바랜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딸깍딸깍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59분이었어요. 곧 10시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지만 재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손목 시계의 7시 알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었죠. 오늘도 7시에 울려라. 그녀를 위한 시간이니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시계에 머물러 있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사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실적은 좋았고 주가는 올랐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사들은 재호의 경영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죠. 점심시간 재호는 혼자 회장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도시락이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가족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곳엔 풍경화만 걸려 있었어요. 재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수없이 봤지만 마음을 줄 수 없었어요. 미연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독신주의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여전히 첫사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어요. 재호가 문화재단 설립과 지역 요양원 후원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렸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재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고향의 문화원을 기증하고 지역 요양원들을 장기 후원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갑작스런 결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실 그에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곳에서 미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비서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요양원 후원 대상자 명단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호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명단이었죠. 그런데 어느 한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괄호구 정미연. 나이 63세. 요양원 간병인. 30년 근속.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죠. 정미연. 그 이름이 맞다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니.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옆에는 작은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이라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 눈매는 분명 미연의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알아볼 수 있었죠. 재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미연아, 정말 너야? 살아있었구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일정을 취소해주게. 모든 일정을 다. 네. 하지만 오늘 저녁 중요한 만찬이. 취소하라고 했네. 재호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일 내려가자. 그날 밤 그는 오래된 회색 승용차 키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7시 알람을 한 번 더 확인했죠. 그리고 이튿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종소리처럼 팅팅 손목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재호는 낡은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미연아, 오늘도 나는 너를 생각해. 그리고 이제 곧 만나러 갈 거야.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요양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4시간 뒤였죠. 재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45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1분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목이 말랐죠. 18살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첫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긴장되고 설렜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죠. 흰 머리가 많아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연도 마찬가지겠죠. 둘 다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재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요양원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미나 간병인 30년 근속 기념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재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 어딘가에 미연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미나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45년의 기다림이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재호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초침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를 재촉하는 것처럼 딸깍거렸죠. 그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재호가 다가가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재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45년 만에 첫사랑을 찾아왔다고 할 수는 없었죠. 정미나 간병인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막 근무를 마치셨을 거예요. 아마 휴게실에 계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시계를 꼭 쥐고 있었죠. 곧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요양원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이 정미나 간병인을 찾으러 갔지만 그녀는 이미 퇴근했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재호는 발걸음을 돌렸죠.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알아야 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재호는 성일의원 예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니 차로 15분 거리였죠. 해가 완전히 저물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성일의원터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놀랐습니다. 폐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1층에는 편의점이 있었고 2층부터는 사무실처럼 보였죠. 재호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점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재호가 물을 한 병 사면서 물었죠. 혹시 이 건물이 예전에 성일의원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병원이요? 제가 어릴 때 있었죠. 한 20년 전에 문 닫았어요. 원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폐업했다더라고요. 재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혹시 그 병원 기록이나 서류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점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지하 창고에 옛날 물건들을 쌓아뒀다고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건물주 사무실이 3층에 있어요. 재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재호는 자신을 소개하고 성일의원 기록을 찾고 있다고 했죠. 아, 혹시 환자 기록을 찾으시는 건가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재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을 본 건물주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윤 회장님이셨군요. 사실 지하 창고에 먼지만 쌓인 서류들이 있긴 한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1978년에서 1979년 기록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캐비닛들이 쌓여 있었어요. 재호는 손전등을 켜고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곰팡이 핀 서류들, 바랜 사진들, 깨진 의료기구들이 나왔죠. 1시간쯤 뒤졌을 때 드디어 1978년이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환자 명단이 나왔죠.
손가락으로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정미연녀 17세. 입원일 1978년 12월 26일. 진단명 신경쇠약. 보호자 정순자. 재호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이었구나. 미연이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강제로. 보호자 서명란에는 정순자의 이름이 선명했죠. 서류를 더 뒤지자 퇴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1979년 3월 15일 무단 이탈. 행방불명. 재호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연이가 도망쳤구나.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건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가족이신가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미연은 그에게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시계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였죠.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시계 수리하러 오셨나요? 재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수리공 노인이 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호, 이거 진품이네요. 1970년대 스위스제 커플 시계.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에요. 커플 시계라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시계는 원래 한 쌍으로 제작된 거예요. 남성용과 여성용이 세트죠.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두 시계를 나란히 놓으면 초침이 똑같이 맞춰져요. 재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 시계에 짝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이 시계는 짝이 있어야 제대로 가요. 혼자서는 늘 조금씩 느려지거나 빨라지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노인의 말에 재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45년 동안 이 시계가 불규칙하게 간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짝을 잃어서였어요. 혹시 이런 시계를 가진 다른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달 전쯤인가 나이 드신 여자분이 똑같은 시계를 가져오셨어요. 여성용이었죠. 태엽이 끊어져서 고쳐드렸는데 그분도 짝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재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어디 사시는지? 성함은 안 물어봤고요. 요양원에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매일 저녁 7시에 시계를 감는다고 하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이 맞았어요. 그녀도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계 수리점을 나온 재호는 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못 본 사진전을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문화원 2층 전시실에는 정민아의 30년 봉사활동을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1990년대 초반 사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그 자세와 몸짓에서 미연의 모습이 느껴졌죠. 사진을 하나씩 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1990년 여름이라고 적힌 사진이었죠. 젊은 미나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재호는 사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입은 옷에 뭔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윤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윤자 밑에는 작게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윤서연.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윤이라는 성은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자신을 닮았어요. 코도 입술도. 재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전시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정민아 간병인님의 딸이에요. 윤서연 씨라고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일하신대요. 미혼모 가정이었는데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죠. 미혼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연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구나. 그것도 자신의 딸을. 재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았어요. 오후가 되자 재호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연이 왜 사라졌는지, 왜 이름을 바꿨는지, 그리고 왜 혼자 살았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차 안에서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오후 6시 58분. 곧 7시가 될 거예요. 재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나러 갈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재호는 엑셀을 밟았죠.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예요. 45년의 기다림이, 그리움이, 오해가 모두 끝날 거예요. 미연아, 이제 가고 있어. 우리 딸도 만나야겠지. 서연이라고 했지?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재호는 혼잣말을 하며 운전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마치 첫사랑하던 그날의 하늘처럼요. 재호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 10분 전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로비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피아노 앞에 작은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그 아이가 며칠 전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준 바로 그 소년이었죠. 지훈은 건반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로비 전체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재호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피아노 곁으로 다가갔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재호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죠. 할아버지, 오셨네요. 할머니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훈은 의자를 옆으로 밀며 재호를 옆에 앉게 했죠. 이 노래 아세요? 할머니가 매일 불러주시는 자장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지훈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어요. 미연이 좋아했던 노래였죠. 4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로비에 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지훈의 연주를 듣고 있었죠. 한 노인이 재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아이 할머니가 미나 씨예요. 매일 저녁 7시에 시계를 닦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재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맞구나. 미연이가 여기 있구나.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인이었어요. 63살이 되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죠. 손목에는 작은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지만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미나도 재호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방문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눈이 커졌죠. 그 눈빛, 그 걸음걸이,
그리고 손목에 시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리도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연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죠. 재호야. 정말 재호야? 살아있었구나. 재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망설였죠. 꿈이 아닐까 두려웠어요. 손을 대면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미나야. 아니, 미연아. 이제야 찾았어. 45년이나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시계를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시계는 7시 1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미나의 시계는 7시 8초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초침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그동안의 엇갈린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벽에 걸린 큰 시계가 7시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땡땡땡.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시계 초침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자 두 시계의 초침이 동시에 멈췄어요.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멈췄어. 재호도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어요. 역시 멈춰 있었죠. 내 시계도 멈췄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18, 17살의 그들이었죠. 지훈이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예요? 미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지훈아, 이분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야. 지훈이 재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7시에 시계 닦으면서 기다리던 그 사람이에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재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누군가가 말했어요. 45년을 기다렸다니.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재호와 미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죠. 주름진 손이었지만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그날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어. 쪽지를 보냈는데 받지 못했구나.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숙모가 모든 걸 막았어. 편지도 만남도 모든 걸. 정순자 숙모가 죽기 전에 녹음을 남겼대. 사서함에 있었다고 들었어. 재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 당신이 날 찾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 매일 7시마다 시계를 보면서. 재호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 맞지? 문화원에서 사진을 봤어. 미나의 눈이 다시 붉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서연이야. 당신을 닮아서 정말 예쁘게 자랐어.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결혼은 안 했지만 지훈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재호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낯익었는지.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였죠.
외손자였던 겁니다. 지훈이가 우리 외손자구나. 지훈이 다가와서 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재호는 지훈을 안아들었습니다. 10살 아이지만 가벼웠어요. 품에 안긴 지훈이 말했죠.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따뜻해요. 미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였어요. 지훈아,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네. 기쁘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학교에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고. 재호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 딸, 그리고 손자까지. 잃어버렸던 시간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 같았죠.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재호가 일어서려 하자 미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내일 또 올 거지?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올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시계를 다시 봤어요. 신기하게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속도로.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짝을 찾은 것처럼요. 재호는 요양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가에 미나와 지훈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흔들어 답했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5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호가 요양원을 방문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8시에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죠. 미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45년의 공백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잘 잤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숨도 못 잤어. 너무 꿈만 같아서.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벤치에 앉으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오늘 일찍 나오셨네. 여인이 미나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재호를 힐끗 쳐다봤죠. 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인이 서연이구나. 자신의 딸이구나. 서연은 미나 곁으로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어제 지훈이가 할아버지 생겼다고 난리였는데. 미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호가 일어서서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죠. 저는 윤재호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머니와 알던 사이였어요. 서연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죠. 서연은 재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는데요? 재호가 대답하기 전에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옛날 친구야. 오랜만에 만난 거야.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지훈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대.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해.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뭐라고? 지훈이가? 재호도 따라 일어섰어요. 나도 같이 갈게. 차가 있어.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미나는 손을 꼭 쥐고 기도하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죠. 재호는 운전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게 된 손자가 아픈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지훈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선천성 부정맥 증상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혈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400cc 정도면 됩니다.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인데 혈액원에 재고가 없어서요. 직계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O형이에요. 지훈이 아빠는 연락이 안 돼요. 미나도 고개를 저었죠. 나도 B형이야.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호가 말했어요. 제 혈액형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재호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실로 가져갔어요.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AB형 RH 음성이네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게다가 다른 항원 수치도 거의 동일해요. 직계 혈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연이 재호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혈해 주세요. 제 피를 쓰면 됩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재호는 수혈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바늘을 꽂았죠.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피가 손자에게 흘러들어간다니, 이렇게 가족이 된다니. 옆 침대에는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재호는 지훈의 손을 잡았죠. 괜찮을 거야, 지훈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재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그 소리가 지훈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죠. 복도에서는 서연과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나를 돌아봤어요. 눈빛에는 질문이 가득했죠. 엄마, 저분이 누구예요? 정말로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평생 숨겨왔어. 저분이 내 아빠야.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4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 그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내 아빠는 성공한 사람이 됐고 나는 미혼모였잖아. 방해가 될까봐, 짐이 될까봐 말 못했어.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죠. 미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1시간 후 수혈이 끝났습니다. 지훈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훈의 병실로 갔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쳤죠. 재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는 평생 아빠가 궁금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몰랐어. 내가 있는지,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 45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이름이 바뀌어서
주소가 바뀌어서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정말이야. 알았다면 당장 달려갔을 거야. 내 엄마와 너를, 내 가족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팔을 벌렸어요. 서연이 그 품에 안겼죠. 44년 만에 아버지를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재호의 가슴을 찢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재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병실 안에서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미나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아, 괜찮니? 놀랐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를 봤죠. 복도에서 서연과 재호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할아버지 맞죠?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맞아. 내 할아버지야. 그리고 내 엄마의 아빠시고.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저녁 무렵 지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실에는 4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재호, 미나, 서연, 그리고 지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재호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엄마에게 준 시계야. 45년 동안 차고 다녔어. 이제 내가 가져. 우리 가족의 시간을 이어가렴. 서연이 시계를 받았습니다. 손목에 찾아 딱 맞았어요. 3사람의 시계가 나란히 놓였죠.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 시계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내요. 딸깍딸깍. 재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사는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들어왔죠. 재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지훈이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매일 미나와 서연, 지훈을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채워갔죠. 4사람은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재호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미나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에는 서연의 복지센터로 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지훈의 피아노 연습을 들어주었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에게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제신문에 기사가 났다는 거였죠. 재호는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보였어요. 윤재호 회장, 숨겨진 가족과 재회. 45년 만의 기적. 기사에는 재호와 미나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첫사랑과의 이별, 강제 입원, 미혼모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최근의 재회까지. 심지어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됐구나.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로 오시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재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을, 이사들이 사퇴를 요구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잃을 게 없었어요. 알았네. 올라가지. 재호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겠어?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 때문에.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너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게 용기를 줬어. 오후 2시 서울 본사 회의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죠. 재호가 들어서자 한 이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주주들이 난리예요. 다른 이사도 거들었어요. 주가가 벌써 5%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생활 문제는 회장직에 맞지 않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재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런 압박이 두려웠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승리한 표정들이었죠. 재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퇴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예회장이요? 그럼 경영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부회장이 맡으면 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 말입니다. 재호는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사임서와 재단 설립 계획서였죠.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고향 요양원들을 장기 후원하겠습니다. 문화원도 확장하고 지역복지센터도 지원할 겁니다.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투입하겠습니다. 2천억 원입니다. 이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2천억이라는 금액에 모두 놀랐어요.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저는 돈과 성공만 쫓아왔습니다. 가족도 없이 일만 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와 서연,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재호는 세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시간이야. 며칠 후 문화원에서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기자들이 모였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재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45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빼앗겼습니다. 거짓말과 음모 때문에 말이죠.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재호가 계속했습니다. 정순자라는 분이 제 편지를 가로챘고 제 연인을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박기철이라는 동창은 그녀를 도왔죠. 그들은 계급과 권력을 위해 순수한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미혼모가 됐다는 이유로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웅성거렸습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은빛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이 시계는 45년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저는 이 시계를 보며 그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도 똑같이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요. 재호가 미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울음을 참으며 걸어왔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제가 잃은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손자도 있었어요. 44년 동안 제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제 손자는 할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서연과 지훈도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지훈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자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재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요양원을 후원하고 문화원을 키우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감사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재호는 가족들과 함께 옛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45년 전 자주 가던 그곳이었어요. 벤치는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나무 판자가 해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새들이 날아다녔죠. 재호가 세 개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시계, 미나의 시계, 그리고 서연에게 준 시계였어요. 우리 시계를 다 7시에 맞추자. 이제부터 같은 시간을 살자. 재호가 먼저 시계를 7시로 맞췄어요. 분침과 초침을 정확히 맞췄죠. 미나도 서연도 따라서 시계를 맞췄습니다. 세 시계의 초침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딸깍딸깍 완벽하게 같은 리듬으로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시간은 제가 정해도 돼요? 재호가 지훈을 안아들었어요. 가벼운 몸이었죠. 그래, 내 시간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란다. 할아버지처럼 남의 시간에 맞춰 살지 마. 내가 원하는 걸 해.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그럼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으로 정할래요. 그게 제일 좋아요. 미나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서연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죠. 네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함께하게 된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재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시간을 함께 살자.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재호야. 이제 우리 시간이야. 45년을 기다렸어. 이제 함께하자. 서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요. 이렇게 다 함께 있잖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세 시계의 알람이 동시에 울렸어요. 맑은 종소리처럼 들렸죠. 딸랑딸랑. 그 소리를 들으며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4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집으로 돌아왔구나. 머리 위로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죠.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지훈이 조용히 피아노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였죠. 미나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호도 옛 기억을 떠올리며 따라 불렀어요. 서연은 가족들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서연이 말했어요. 지나가던 산책객에게 부탁해서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죠.
벤치에 앉아 시계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45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키며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대와 세월을 넘어선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어르신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호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갔다.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서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